이교수의 한국 시 읽기 181번은 김기형 시인의 작은 공원입니다. 앞으로 세 개 정도를, 이 시인의 시를 세 편 정도 읽을 텐데, 그, 아주 세 편이 다 좋습니다. 내가 어찌 보면 이 성징학 연구소에서 읽은, 9편의 시, 인용된 것 빼는 8편의 시를 읽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거죠. 작가 노트를 먼저 읽어보면 어떤 모멸감이 찾아왔을 때나 일정 부분 스스로를 지어내고 싶었을 때 지하철 계단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주 하던 날들이 있었다. 원초적인 질문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시를 씁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밀쳐놓은 어깨를 제자리로 고쳐놓으며 말합니다. 나는 시를 쓰고 있어요. 당신이 밀쳐놓은 어깨. 그러니까 이제 밀쳐낸 내진 사람이죠. 시인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지? 거기서 이제 밀쳐내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밀쳐내지는 그런 시인만 시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저 뭐라 그럴까 밀쳐내지는 어깨를 새롭게 수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게 시죠. 그래서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씁니다. 시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자의식, 실론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무작정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자의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에 대한 읽기, 평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또는 나는 시를 씁니다. 라는 원초적 질문을 하는, 그지? 음, 일자는 얻기를 갖고 이제 지하철 계단을 빠른 속도로 내려왔겠죠. 왜냐하면 원초적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지? 그런 자주 하던 날들이, 시를 쓰던 날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굉장히 정확하게도 서로를 구출해 줄 것이 전혀 없고, 그렇죠? 이 세상 안에는 서로를 구출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언제나 신을 향해 있었지만, 신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을 향해 있었지만, 시, 신을 대신하는 게 시죠. 지금 세상에서. 시인은 그 신을 향해 구원을 외쳤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지만, 이 세계 안에서 주어진 하나의 열매 같은 거는 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 시인은 되게 괜찮은 시인 게 아무렇게나 지는 게 아니라 손의 크기에 꼭 알맞게 자란 열매를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시론 쓰고 시에 대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과 열매 그 외의 것을 모두 지우는 그 외의 것은 안 중요하죠. 손과 열매 그 외의 것들은 곁다리고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장식일 뿐이죠. 그게 바로 특권이죠. 시인의 특권이에요. 차갑고 뜨거운 감각, 빛나는 것이 지어졌다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시 읽기에, 시 쓰기의 힘, 시 쓰기의 즐거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읽거나 쓰지 못한데 손안의 열매를 주머니 안에서 굴려보는 요즘.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거 시간이 없고, 뭐, 그런 힘들고 이럴 때는 못 쓰죠. 이 문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죠. 근데 나는 잊지 말고 해야 할 말을 영혼에게 들려주곤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시를 씁니다. 시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내도록 도와주세요. 반복되는 빗댄 소리, 그것을 받아 적을 수만 있다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소명, 사명, 소명이라고 그럴까? 콜링.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인이고, 굉장히 믿음이 가는 시인인 것 같아요. 그런 소명이, 예, 우리 한국 문단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막 첫 시집을 내었을 뿐이며 아직 잠 깨지 못한 밤에 있지만 어쩌면 나에게 쏟아지는 비처럼 줄지어 내려오는 문장의 때가 벌써 지나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런 때가 있었고 지나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힘을 그 줄지어 쏟아지는 비처럼 내려오는 문장이
문장의 때가 어, 지나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험으로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때가 벌써 지나가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앞뒤에 투명을 매달고 검은 눈동자에게만 들키는 신비로운 언어, 싫었습니다라는 말을 기쁨의 목소리로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뭐 하세요? 그러면 저요? 저는 싫었습니다. 말한다는 거죠. 시인의 소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표현인 거죠. 사람들과 함께 찻잔 앞에 앉아 웃음을 지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의 끝거튼을 쥐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기쁜 말이 떨어질 것이다. 동그란 열매는 항상 좋지. 시의 열매. 나무에서 뚝 떨어진 이 열매가 내 지면이라는 걸 사랑하고 사랑하며. 그런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시를 읽어봅시다. 작은 공원. 작은 공원에 바람이 불었네. 바람이 불어 그네를 흔들었고 일순간 공원이 빈 몸이 되었네. 바람이 불었네. 이게 이제 이 바람이 불었네. 바람이 불어 그네를 흔들었고 그 일순간 공원이 빈 몸이 되었네. 이게 이제 서정적 어투고 와 의인화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personification. 공원이 빈몸이 되었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그 상투적인 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일부러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인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시를 잘 못 써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하나의 벌판처럼 공원이 잠에 드네. 공원이 잠든대요. 그지? 공원이 빈몸이 되었네. 그리고 하나의 벌판처럼 공원이 잠에 드네. 그 의인화죠. 그리고 작은 공원에, 이제 공원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그네를 흔들었고, 그러니까 공원이 이제 알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 그래서 공원이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의인화 같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요.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네. 노래가 들려오네. 누가 듣는 거예요? 주체. 나는 행위.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항공운이. 공운이 주체야.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의인화를 넘어서서 작은 공원이라는 자연, 인간이 아닌 자연이 주체가 되는 시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작업이죠. 보통 시를 쓸 때 대부분의 시인들은요, 이렇게 써요. 혹시 내 소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시범, 오사래, 잘못된 사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을 알아. 이거 50원 잘못된 실험이에요. 뭐가 잘못된 실험이냐면 이거는 내가 꽃을 안다고, 그지? 과신하는 인간중심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대표예요. 이런 사람은 꽃을 마음대로 꺾어요. 꽃이 내 마음을 알아 피었네. 꽃이 내 마음을 알아 우네. 뭐 이런 거 있죠. 그 인화가 제일 잘못됐을 때가 이래요. 꽃이 내 마음을 알아 피었네. 난 이런 시를 볼 때마다 경악해요. 하늘이
내가 슬프니까 하늘이 우네. 이런 거 있죠. 하늘이 왜 자기를 위해서 우냐고. 응? 내 슬픔을 하늘이 우네. 하나님 냈단 소리잖아. 그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연에 관한 거 쓸 때. 그래서 이 시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제일 중요하죠. 진짜로 인간이 아닌 인간이 사라지고 인간이 배경이 되고, 그죠? 인간이 배경이 되고 자연이 여기서는 공원이 작은 공원이죠. 작은 공원이 주인공이 된 영웅이 되는 시라고 보여줘서 이 시를 내가 읽고 있는 거야. 그거에 내가 감탄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공원 그런 거 아닌가 읽어봅시다. 내 주장이 맞나? 작은 공원에 바람이 불었네. 바람이 불어 그네를 흔들었고 일순간 공원이 빈 몸이 되었네. 이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써요? 그래도 시인, 화자가 시인, 응? 어,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시에서는. 페르소나가 시인을 대신하고 그것이 작은 공원을 대신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시인이 쓰고 있으니까 시인은 자신의 인간성을, 인간다움, 인간성을 벗어나야 할 의무가 일단 있기 때문에 쉬운 과업이, 그렇죠? 내 마음을 벗어나서 공헌을 대신해서 말해야 되니까. 아주 어, 보통 깊은 사랑의 앞에 사랑의 차원에 있어요. 가능할 작업이. 이러면 사랑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대사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지금 그걸 상대방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노래가 들려오네. 이걸 보면서 누가 말하는 거지? 누가 듣는 거지? 그러나 자전거도 노래도 사람도 공원을 향해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지? 자전거도 노래도 사람도 공원을 향해 의지를 가지지 않아요. 공원은 어디 있어요? 다만 공원은 움직이지 않고, 공원은 뭐 하고 있냐면 움직이지 않고 있지도 않은 문에 손목을 채워 걸고는 혈안을 조금씩 덜어대며 밤중이 되려고 할 따름이네. 공원의 입장에서 쓰기가 어렵죠. 그지? 공원의 입장에서. 그러면 공원의 입장에서 쓰지 않는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렵냐면 앞에 물병이 있다면 물병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세요. 물병. 내가 보는 물병이 아니라 물병이 보는 세상이죠. 이 공원이 보는 세상이죠. 알아요. 공원은 자전거가 타고 지나가고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자전거도 또 그 사람이 부른 노래도 공원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 윌. 이땐 의지는 윌이죠. 공원을 향해, 공원의 존재를 향해, 공원의 존재를 향해서 대하는 게 아니죠. 뭐, 야, 공원아!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 공원아, 넌 거기 있냐? 공원한테 내가 말을 걸어, 공원한테 노래 불러.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공원은 다만 뭐 하고 있냐면, 공원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분. 그치? 그 사람들한테 보일 리가 없는 분이죠. 거기다 손목을 채워 걸고는, 소란을 조금씩 덜어내며 밤중이 되려고 할 따름이네.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이고, 이 시적 상상력은 놀라워요. 공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자기 공원을 그 작은 공원을 지나가고 또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원에게 의지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공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공원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름이라고 작은 공원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람이 붙인 작은 이름이고 사실은 이 공원은 존재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그 공원이 뭘 하고 있을까라고 그랬을 때 그 공원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공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도 않은 분이네. 손목을 걸어 채워 걸고는 혈안을 조금씩 떨어내며 밤중이 되려고 할 따름이네. 너무 아름다운 음, 자연에 대한 묘사. 음, 더도 덜도 빼고 덮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묘사일 것 같아요. 바람의 탓은 아니지만 잠들어 있는 것은 더욱 밤속으로 가는 법. 어둠 속에서 공원은 드디어 미로를 여는지도 모르겠네. 그렇다고 이 시인이 이 페르소나를 대신하는 김기영 시인이 공원을 진짜로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원의 비밀을 어느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시적 상상력의 힘이죠. 이 시인의 시적 상상력의 힘이에요. 나는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시적 상상력의 힘이 좋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김기영이라는 분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둠 속에서 공원이 하고 있는 일, 움직이지 않고 있지도 않은 분의 손목을 채워 걸고는 소란을 조금씩 덜어내며 밤중이 되려고 하는 공원의 그런 작업이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게 인간이라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똑같은 묘사인데 아까 그 상황하고 아까 요 앞에 있던 요 상황이 있죠? 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어둠 속에서 공원은 드디어 미로를 여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시선이 바깥이죠. 공원에 들어가서 공원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아까 말한 꽃이 내 마음을 알아 피웠네. 내 슬픔을 하늘이 우네. 이거랑 전혀 다른 이건 굉장히 독재적이죠. 나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움직이고 이게 이제 중세 때 그 갈릴레오한테 혼낸 사람들이죠. 꽃이나 하늘은 내 기분에 따라서 따라서 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조심스럽게 공원의 이런 움직임을 상상을 해보지만 그거를 상상한 거에 근거를 말을 해요. 어둠 속에서 공원이 아마 드디어 미로를 여는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공원한테 열리고 그 세상 속에서 아무도 인간이 없을 때 살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렇게 인간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상상을 함으로써 이런 묘사가 나오게 된 거죠. 없었지만 공원은 말을 할 줄 모르므로, 말을 할 줄 알므로 말을 하였네. 그러니까 없었지만 공원은 말을 할 줄 알므로 말을 하였네. 요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이 공원에 대한 묘사는 이중적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어, 상상을 통해서 시적 상상력의 상상을 통해서 어, 내가 이렇게 말해라고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건 확실히 아는 건 아니니까 어,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차원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공원의 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번의 차원이에요. 아무도 없지만 공원은 말을 할 줄 알므로 말을 하였네. 공원의 말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공원의 말을 시인이 지금 대독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람 소리와 같아서 어쩌면 진실로 바람을 깨웠는지 모르며 어쩌면 바람이 되는 일이 공원의 임무인지도 모른다네. 요게 2번이에요. 요거는 1번이라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공원은 말을 할 줄 알므로.
이 말은 새로운 세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요런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요런 관점. 요게 이제 진짜 인간의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뒤에 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적 긴장감을 통해서 앞을 먼저 말했는데 사실은 그 공원의 말은 바람 소리와 같아서 공원이 하는 말은 바람 소리가 하는 말을 공원이 하는 말 같았어요. 시인한테 또는 그래서 어쩌면 진실로 바람을 깨웠는지 모르며 그죠? 어쩌면 공원하고 바람하고는 서로 대화가 돼서 이건 이제 시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하는 거죠. 어쩌면 바람이 되는 일이 공원의 임무인지도 모른다네. 요거는 페르소나. 어, 화자, 알아요. 화자는 이제 그걸 그렇게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없었지만 공원은 말을 할 줄 알므로 말을 하였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취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성취는 바로 요 시적 상상력의 힘, 화자의 발화에 있는 거죠. 그게 다 놀라워요. 아무도 없었지만 이게 아름답고 놀라워요. 요거는 산문적이지만 그래서 약간 산문적이죠. 해설적이고 설명적이고 근데 요거는 정말로 시적이고 아름다운 성취죠. 그 두 가지를 균형 잡혀서 이 장쪽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작은 공원 아무도 무심코 지나가는 작은 공원일 텐데 그 공원이 아주 뚜렷하게 살아나죠. 나무 한편의 그네 정성스럽게 둘린 울타리. 이게 이제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묘사죠. 나무도 있고 한편에 그네도 있고 그다음에 정성 들인 울타리. 요게 작은 공원의 객관적인 묘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원의 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공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작은 공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한편에 그네가 있고 그다음에 정성스레 돌린 울타리가 있어요. 아마도 공원은 생각이 많은 공간, 생각이 작정이 돼 걸어가는 공간. 그지? 요거 이제 시인의 이제 목소리 보시겠죠? 요거는 시인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소설가 아니면 그냥 객관적 루포죠, 루포. 요거는 시인의 얘기예요. 아마도 공원은 생각이 많은 공간, 생각이 작정돼 걸어가는 공간. 우리가 공원을 가서 걸을 때는 뭐예요? 생각을 하려고 한 번쯤, 그지? 그래서 생각이 작정이 돼 걸어가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아마도 공원은 생각이 많은 공간일 수도 있어요. 요거 짐작이 되시죠? 요거는 이제 어디가 1번이고 2번인가는 뭐, 입장 따라 다를 텐데, 아마도 공원은 생각이 많은 공간.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보통 시인의 입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화자의 발화는 생각이 작정이 돼서 걸어가는 공간. 여기 이제 화자의 발화처럼 보이죠? 생각이 작정이 돼서 보통 아름다운 구절이 돼요. 그러니까 시인이 생각할 때는 생각이 많아서 가는 공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공원은 생각이 많은 공간일 거야. 그치? 왜냐하면 사람들 거기 가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어, 자기 인생을 둘러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잖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인은. 근데 화자는 거기다가 생각이 작정이 돼 걸어가는 공간. 이렇게 된. 생각이 작정이 돼서 걸어갔어요. 이제 충분히 이제 화자의 그 이야기가 자리를 잡았죠. 화자의 스토리가 자리를 잡았어요. 생각이 작정이 돼서 걸어가는 공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제안을 해요. 독자한테. 누구나 한 번쯤 공원을 걸었을 터이니 공원이 하나의 부행선처럼 뜬다면 어떨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독자한테, 독자에게 시적 상상력에 동참하자고 권유하고 있죠. 응? 공원이 이제 걸어가서 생각이 이제 작정이 돼서 걸어가잖아요, 공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어땠어요? 생각이 비행선처럼 뜬다면 하고 말 수 있죠. 왜냐하면 공원에서 했던 생각이 공원에서의 생각이 어떤 생각 중에 응? 비행선처럼 붕 떠오른 그러니까 생각의 길이가 응, 생각을 하다가 생각에 몰두하다가 어? 생각이 작정이 되다 작정이 되어 걸어가다가 어느 쯤에 어느 쯤에 어? 비행선으로 붕 떠오르는 생각이 붕 떠오르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있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뛴다는 생각이 든다면 공원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겠지. 한 걸음이면 족하다고. 그러니까 공원이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공원이라도 자기도 공원이라는 한계를, 그지? 공원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싶단 말이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생각한다는 게 뭐야? 그 존재 속에서 생각이란 존재의 한계, 현존재, 현존재의 한계를 어, 뛰어넘게 하는 힘을 주니까. 그지? 이게 생각의, 이게 상상력의 핵심이겠죠. 응? 그지? 뜬다는 생각이 든다면 공원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지겠지. 한 걸음이면 족하. 그치? 한계라는 게 한 걸음이면 족하잖아요. 이 한 걸음이면 족하다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의 생각, 화자의 생각, 대중, 독자 대중의 우리 생각이 버무려 순간이죠. 그죠? 생각이 버무려지는 순간. 공원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는 시인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화자의 생각이 화자라는 게 이제 주로 에, 공원을 작은 공원을 대변하는 공원의 대변인인 화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독자 대중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한 걸음만 나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한 걸음은 뭐냐? 근데 그 한 걸음이 되게 중요한 한 걸음이 뭐예요? 안과 밖을 넘나야 되는 걸음이 밖을 넘나야 되는 걸음. 즉, 9월. 한계 안에 있으면서도 한계 밖을 탐색하는. 응? 여러분, 이게 이제 시적 상상력의 학근대적 시적 상상력. 응? 응? 시적 상상력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공원, 요 조그만 공원이잖아. 한 걸음 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그 생각이라는 거, 그 생각한다는 거, 그 공원의 무드란 말이야, 무드. 그치? 분위기란 말이야, 분위기. 응? 원래 공원 가면 그러잖아. 그치? 그렇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우리가 공원에 가서 좀 앉아보자. 그럼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잖아. 그치? 공원이 품성처럼 부푼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좋다네.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요. 내가 지금 이 공원을 얘기하는 이 작가가, 이 시인이, 김기영 시인의 시론이 등장해. 내가 왜 공원을 얘기했냐? 아무리 작더라도 공원은 공원이다. 왜? 그 안과 밖을 넘나드는 들 가능성을, 들 한 걸음의 가능성을 상기시키니까.
상기시키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부푸는 풍선처럼 생각이 되면 기존의 한계를, 기존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공헌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발견한 거죠.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본 게 아니에요. 시를. 소고명을 가지고 쓰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고명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응?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공원이 풍선처럼 묶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좋다네. 그들은 자신을 떠올려 보내고, 떠올려 보내고 싶기도 하니까. 아, 그게 사람들도 그럴 거란 말이죠. 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올려보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의 타고난 가능성을. 그지? 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 날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어? 그러니까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인처럼, 이 김기영 시인처럼 작은 공원이지만 그 공원이 주는 시적 상상력에, 상상력에 힘을 믿고 있는 사람, 부류도 있지만, 그건 소수일 텐데, 아니야. 이게 점점 더 다수의 힘이 되어, 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는, 응? 원동력이 된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또 길을 치고, 그걸 뚜렷하게 밝히고 있어요. 응? 물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 날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혁명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공원에 와, 하늘을 올리다. 이게 이 시를 쓰는 모티브예요. 이 시의 모티브. 그래. 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 날게 되는 일이 언젠간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공원이라는 게 그걸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공원에 와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모퉁이를 돌다가, 이게 이제, 음, 이 시의 원초 경험이에요. 이 시인의 원초 경험. 공원의 모퉁이를 돌아서 나는 화자이면서 시인이에요, 여기서. 공원에 앉았네. 진, 구름이. 구름이 봤어. 모퉁이를 돌다 공원에 앉다가 뚝 떨어진 구름이 있는 걸 본 거죠. 구름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이 시를 썼고, 그리고 이 원초 경험이 독자의 경험과 맞는다면, 이 시는 성공, 그지? 이 성공한 거죠. 근데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지? 뚝 떨어진 구름이 있는.
이 문장이 이 마지막 행위, 행위, 어떤 비극점, 충격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국정강화가 만나한 거 아닐까. 그런 희망사항을 비춰봅니다.